보시는 바와 같이 제목을 정했는데요. 그 나눠 받은 그 자료에는 블록체인의 기술의 이해와 응용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좀 한눈에 들어오시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주제하고 좀 맞추어서 이름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BTC가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블록체인의 아버지격 되는 블록체인인데 그 비트코인 is a bubble buster라는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버블 경제를 잡으려고 비트코인이 태어났다. 이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플로우 오브 톡은 그러니까 오늘 한 가지 또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보니까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요. 대부분 이제 경제학과 경영학과 학생들이 오는 걸로 알고 강의 자료를 준비해서 영어로 되어 있는 점을 제가 미리 좀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원은요, 교재가 강의를 영어로 하게 돼 있어서 기본적으로 제 자료가 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미리 좀 양해 말씀드리고요. 제가 최대한 그 설명을 잘 드려서 이해하시기 쉽도록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흐름은 이렇게 됐고요. 경제하고 화폐하고 정부. 그래서 이제 현재 경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나왔다. 그리고 이더리움이 이제 만들어져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터랙션을 법에 의존하지 않고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컴퓨터 코드를 활용해서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응용 사례들이 많이 이제 발굴되고 있다. 그런 말씀과 이제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이코노미, 그다음에 커런시, 그다음에 이제 거버먼트 이 세 가지가 이제 적혀 있는데요. 이코노미는 경제죠, 경제. 그리고 화폐가 있고요. 커런시가 화폐죠. 그다음에 이제 거버먼트는 정부인데 이게 이제 이코노미를 하면은 사람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사람이라는 것은 원하는 게 있다. 근데 이 원하는 것이 낮은 수준의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 더 높은 차원의 수준의 것을 원하게 된다. 사람이라는 것은 그렇다. 그래서 맨 밑에 있는 게 뭐냐면 food and house. 그 집, 아이고 넘어가 버렸네. 네. 푸드 앤 하우스가 만족이 되면 처음에는 괜찮다가, 그러니까 이게 뭐죠? 음식하고 하우스가 주거, 먹는 것, 사는 것 해결되면 괜찮다고 그랬다가, 이제 조금, 이제 그게 이제 맞추어지면, 그 다음 것은, 야, 이제 나에게 에너지, 값싼 에너지, 겨울철에 따뜻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깨끗한 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집안에 물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또 그게 맞춰주면 뭘 하냐면 이제 safer environment 해서 환경이 좀 깨끗했으면 좋겠고 환경을 파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뭐 이런 거를 원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나가게 되면 일은 좀 조금 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내 라이프 스타일은 좀 더 높아졌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것들을 자꾸만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게 되면 내 자식들한테까지도 이렇게 편안한 삶과 그 다음에 교육의 균등한 교육의 기회 제공 이런 것들을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라는 것은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살기 좋아야 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살기 좋아야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경기 좀 돌아가네 이렇게 하고 만약 그렇지 않고 어제보다 오늘이 나쁘거나 오늘보다 내일이 전망이 안 좋으면 그러면 바로 이제 불평이 나오고 그 불평을 맞춰주기 위해서 정치인이 등장을 해서 나는 이렇게 당신들의 삶을 개선을 해주겠습니다. 내가 정권을 잡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등장을 하죠. 근데 정부도 운영하는 거는 결국은 사람인데 몇 안 되는 사람이 모여서 뭔가를 결정하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결정하는 바에 따라서 폴러시가 정해지고 머니터리 폴러시가 정해지고 인터레스트 레이트 폴러시가 정해지고
제가 또 이 정책들이 결정이 되고 그것들이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몇 사람 안 되는 사람들이 결정하다 보니까 요즘 같이 경제 규모가 굉장히 커졌을 때는 좀 모두에게 합당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때가 많더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맞춰줄 때 써먹는 그 수단이 있는데 그 수단이 미국 같은 강대국의 경우에는 돈인 때가 많더라. 돈을 이렇게 생산을 해서 만들어내서 그것을 줌으로써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 효과가 어디로 갔는지는 의문이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화폐가 글로벌 커런시가 태어난 때가 2008년, 2009년 경인데 그때 이제 월드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있었죠. 사실은 미국의 하우징 버블이 그러니까 주택 시장이 모기지 시장이 버블이 터져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왔는데 그 주택 시장이 값이 이제 버블이 터져서 값이 폭락을 하게 되니까 그것을 막으려고 이제 페더럴 리저브 보드가 미국의 페더럴 리저브 보드가 모여서 인터리스트 레이트를 낮추고 숏텀 인터리스트 레이트 낮추다가 그것도 안 들으니까 레만 브라더스가 파산을 하고 또 그것에 이제 정부가 놀라서 정부가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트러블드 에셋 릴리프 펀드 같은 걸 만들어서 법을 통과를 시켜가지고 구제를 하게 되죠. 은행을 구제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도 또 경기가 회복이 안 되니까 quantitative easing, long term, large scale asset purchase, LSAP라고 불리우는 그래서 채권을 주택 시장의 채권을 시장에서 사들여 가지고 long-term interest rate를 낮추려고 하는 노력까지도 하게 되는데 여기까지는 다 좋아요. 정부가 페더럴 리저브 보드하고 협력을 해서 경기를 살리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는 좋은데 그 수단이 어떤 수단을 썼는가 그거를 봤더니 제가 이 컨트롤 아직 잘 못해가지고 그 수단을 봤더니 그 채권을 시장에서 매입할 때 그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돈을 어떻게 조달을 했나 봤더니 페더럴 리저브가 이때는 돈을 프린팅도 안 했어요. 이렇게 찍어내지도 않고 그냥 어카운트에서 밸런스만 높이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보시면 Fed가 is not printing money to acquire these assets. 그래서 이 채권을 구매하는데 돈이 필요한데 그 얼마만큼의 돈을 썼느냐면 한 2 트릴리언 US 달러를 썼는데 2조 달러를 썼는데 그 2조 달러를 어떻게 조달을 했는가 봤더니 그냥 일렉트로닉 어카운트를 늘려버렸다. 페드가 시중은행한테 리저브 어카운트를 갖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높여버림으로써 모니터리 베이스 양을 그냥 2조 달러를 늘려버렸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 근거를 찾아보려고 봤더니 벤 버냉키가 그 미국 한 대학에서 컬리지 렉처 시리즈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그 순간을 캡처를 해가지고 제가 잡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잘 보시면 Electronic Entries at the Fed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일렉트로닉 그러니까는 숫자를 그냥 늘려버린 거죠. 어카운트에 숫자를. 그렇게 해서 돈도 찍어내지도 않고 달러를 발행한 거가 되고 그 발행한 달러를 가지고 채권 시장에서 주택 채권을 사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크 수준의 주택 채권을 사들이고 그거를 가지고 롱텀 인터레스트 레이트를 그러니까 컨트롤 하였다.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미국이 이제 패권 국가니까 달러라는 기축 통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렇게 그냥 맘대로 해도 되는 건가? 처음에 이제 그 생각이 먼저 들고 그 다음에 저렇게 생겨난
돈이 그러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쓰였을까? 이 생각이 또 들게 되는 거죠. 근데 보면은, 저렇게 해서 생산한 돈이 결국에는 채권 시장으로 들어갔으니까 주식이라든지 채권 값이 올라갔을 것이고, 원래 우리가 반하던 경기 부양 효과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져서, 밥 사 먹고, 물 사 먹고, 애들 교육시키고, 집 사고, 사업을 확대를 하고, 이런 데 써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자산 시장으로 가고, 부동산 시장으로 가서 부동산 값이 올라가고, 그 주식 시장에 붐이 일어나서 2009년 이후로 지금 다우존스 인더스트리얼 에버리지라든지 나스닥 시장을 보면 그냥 우상향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 버렸죠. 그래서 2008년 버블 때 가치가 뭐 9,000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지수가 25,000, 27,000 이렇게 쭉 올라가 버린 거죠. 저렇게 그러면 미국이 패권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저렇게 자국의 주식시장, 주택시장을 저렇게 그냥 인위적으로 올리는 게 맞는가? 저게 어떤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는가? 다른 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이며 인도나 우리보다 더 못 사는 아프리카라든지 페루라든지 금융이 불안한 뭐 아르헨티나 이런 남아메리카 국가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 그런 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렇게 했을 때 이제 버니 샌더스가 나와서 은행들이 인베스트먼트 뱅크가 이상한 투자 상품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돈을 긁어 모으다가 그러니까 이제 리스크 테이킹을 많이 한 거죠. 리스크 테이킹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익도 많이 가져가다가 결국 리스크를 너무 큰 거를 이렇게 감당을 하다 보니까 결국엔 그게 이제 문제를 일으켰고 그 문제를 일으킨 것을 구제해 주는 거는 99%. 보통 우리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그걸 모아 가지고서는 구제를 해줬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1% vs 99%.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월가에 이제 보통 사람들이 쫓아가서 시위를 하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생각하는 거는 여기 보시면 알다시피 우리가 이런 커다란 뱅크를 뱅크러프트하게 그러니까 파산하게 놔두면 안 되는 이유가 커다란 뱅크가 파산을 하면 그 뱅크에 투자했던 일반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자금을 회수를 못하니까 또 그 사람도 부채가 있을 텐데 그 부채를 갚지를 못하게 되고 연쇄 부도가 나니까 빅뱅크는 인베스트먼트 뱅크를 파산하도록 놔두면 연쇄 부도가 나서 사회 불안이 오니까 파산시키면 안 된다라는 논리로서 우리 세금을 모아가지고 도와줬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 봤더니 그 구제 금융을 가지고 회사를 살려놨더니 자기네들 그 연봉은 또 높게 받아가고 고마워하지도 않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빅뱅크가 너무 커서 파산시키지 못할 정도라 그러면 아주 그냥 해체시켜서 분리해가지고 우리가 나눠 가져 버립시다. 라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 때가 이제 2010년대 초반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저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런 사람들만 있지 않고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도 있어요, 미국에는. 그래서 보면 버니 샌더스가 말하는 그 문제가 맞기는 맞는데 그것을 월스트리트에 와가지고 말할 게 아니라 사실은 인베스트먼트 뱅크들은 좋은 역할을 한다, 사회에. 왜냐하면 이 인베스트먼트 상품을 만들어 갖고 세상에 내놨을 때 그것을 보고
투자 결정을 하는 것은 투자자들인 것이고, 투자자들이 자기의 가치를 경제적 가치를 높이지 못한다고 생각했으면 사지도 않았을 테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작은 거버먼트, 그렇게 하도록 한 것은 행정부가 행정 결정을 내려서 그렇게 된 것이지 인베스트먼트 뱅크의 책임이 아니다. 오히려 거버먼트에서 그 페니 매하고 프레디 맥이라는 그 모게지 랜딩 컴퍼니를 국유화해가지고 서브시더리 펀드를 내려주어서 파산하지 않도록 만든 거는 행정부이기 때문에 오히려 당신들이 프로테스팅, 그러니까는 뭐죠? 이게 가서 시위를 할 대상은 인베스트먼트 뱅크들이 아니라 사실은 워싱턴 DC에 가서 행정가들한테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버먼트가 해가 갈수록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맞추어주기 위해서 정부 예산을 늘려가는데, 그 정부 예산이라는 것은 대개의 경우 돈이 들어가면 아웃풋이 딱 정해져 있는 그런 사업만 하게 되는 거죠. 그랬는데 사실은 그 기업가 정신이 발현이 돼가지고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지려고 그러면 인풋이 들어왔을 때 아웃풋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리스크가 좀 있는 그런 것들을 사업을 추구를 해야 새로운 가치가 생겨난다. 경제적 가치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서 인베스트먼트 뱅커 중에 한 사람인데 이런 이야기를 그 99%가 시위하고 있는 월스트리트에 가서 저런 얘기를 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람 처음에 시위할 때는 격렬하게 하다가 이 사람이 이제 저런 얘기를 해주면 세계 시장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화폐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얘기를 해주면 수긍을 하고 우리 친구하자 뭐 그런 수준으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시작을 왜 이걸로 하느냐면, 그 비트코인이 태어나던 때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있었고,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때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패권을 가진 국가가 마구 찍어냈고, 그 돈이 어디에 가서 어떻게 쓰이는지 스페큘러티브 마켓으로 흘러가서 버블을 일으키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고 했을 때, 그럴 때 태어났다. 그래서 이 아티클을 한번 보시면 Evolution of Trust라고 해서 보면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전에는 뱅크하고 거버먼트를 신뢰해서 사람들이 뱅크하고 거버먼트를 신뢰해서 화폐 시스템이 돌아가고 경제가 돌아갔었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되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제 이런 중앙 집중형인 센트럴라이즈된 누군가 몇 사람이 파워를 딱 쥐고 폴리시를 그냥 결정해 버리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싫어하게 되고 seek alternative,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 근데 대안이 어디서 나왔느냐? 컴퓨터망에 있더라. 컴퓨터 네트워크를 더 사람보다 신뢰하게 되었더라. 라는 이제 Scientific American 논문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트러스트가 비트코인인데 allows brokering of trust to be shifted toward the machine. 그래서 머신이라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컴퓨터 네트워크. 컴퓨터 네트워크를 더 신뢰하게 되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human emancipation, 인간을 해방시키는 데까지도 이제 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제 그런 백그라운드에서 탄생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첫 번째 블락에 메시지가 써 있는데 뭐가 써 있냐면, 영국 재무장관이 또 퀀터테이티브 이징을 마구 해버렸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정크본드를 대량으로 사버렸다. 그런 구절이 제네시스 블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을 통해서 본 우리 세계 경제 흐름을 보면 현재 이 통화는 돈이 아니다. 가치를 갖고 있는 돈이 아니라 그냥 숫자에 불과하다. 어카운트에 들어있는 그거를 볼 수가 있고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자주 오다 보니까 인터리스트 레이시 내려갔을 때는 부양, 인터리스트 레이시 올라갈 때 파산, 그때 파이낸셜 위기가 온다. 그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 컨트롤하고 있는 거버먼트, 센트럴, 그러니까 중앙 집중형인 권력을 휘두르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겨나는 이슈들이 새로운 철학들이 뭐냐면 디센트럴리제이션, 중앙 집중을 없애자. 그래서 분산시키자. 그래서 분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 분산이고 그 다음에 금융시장 개혁이고 리포밍 월스트리트이 그 얘기죠. 그 다음에 unbundling big corporation, 은행이 너무 커서 파산시키지 못할 정도로 크다 그러면 얘네들을 해체시켜서 우리가 나눠 갖자. 그래서 하나의 여러 개의 스타트업으로 만들어 버리자.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reducing inequality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양극화가 심화가 됐는데 이걸 우리가 좀 해소를 해보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럴 때 탄생한 게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얘기고요. 저런 사회적인 흐름 속에서 나왔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트코인이 탈중앙화 화폐인데 Trust enabled by peers.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앙 집중형 권력을 갖고 있는 은행이나 거버먼트로부터 그 화폐 발행 권한을 뺏어서 우리에게 주자. 피어한테 주자. 그래서 우리가 발행하는 화폐를 만들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논문의 제목이고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별명을 쓰고 있는 사람이 쓴 논문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 그래서 이게 전자 캐시 시스템이다. 예. 청중들 질문하거나 질문 잘 답변하거나 그러면 기념품 주셨네. 여기 제가 너무 빨리 나가는 것 같네요. 그리고 우리 실장님께서 저한테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질문하시는 분 있으면 이거 하나씩 줘가면서 재밌게 진행해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잠깐 그러면 그 화폐와 정부와 그 다음에 경기 부양 이거 말씀드렸는데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나 있으시면 한번 손을 들어서 표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요거 한국은행에서 주는 요게 아마 뭔지 한번 한국의 주화 요거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한번 손 들어서 표현해 주십시오. 질문이 있으신 분? 제가 강의한 내용 중에 경제와 화폐와 정부 세 가지 말씀드렸죠? 그러면 혹시나 질문이 있거나 하시면 저한테 의사표현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게 이제 비트코인이고 비트코인이 이렇게 2009년에 만들어져서 현재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매 10분마다 한 번씩 화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비트코인을 10분에 한 번씩 발행하는데 발행할 때마다 12.5개를 발행합니다.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 값이 얼마죠? 하나가 1,000만 원쯤만 되죠? 그러면 1,000만 원이면 12.5개면 얼마예요? 1,000만 원이니까 뭐 10만 곱하면은 1억이죠? 그러니까 뭐 1.25억 이렇게 되죠. 1억 2,500만 원 정도씩 10분에 한 번씩 그 발행이 됩니다. 12.5개가. 그리고 얘는 글로벌 화폐예요. 지금 세계가 글로벌리제이션에
페이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계는 경제는 글로벌화되고 학문도 글로벌화되어 있어요. 제가 논문을 써서 제가 논문을 제출을 하면 그 논문을 심사하는 사람은 영국에서도 올 수도 있고 저쪽 중국에서도 올 수도 있고 미국에서도 와요. 그래서 이게 국경을 초월해서 협력하는 관계거든요. 그 학문의 세계는. 그 다음에 이제 경제도 좀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랬는데 국가는 따로따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 국가 밑에 헌법이 있고 국가 밑에 국가화폐가 따로따로 있고 그리고 이것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국가 내셔널리즘을 유지하자라는 주의와 글로벌리제이션 이 주의가 컨플릭트를 이루고 있는 형국이죠. 그 다음에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뱅크하고 거버먼트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을 때 탄생했다라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화폐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국경이 없어요. 얘는. 그러니까 이 화폐를 발행한 주체가 그냥 원어버스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아무나 그 채굴에 참여를 해가지고 컴퓨터 네트워크에 참여를 해서 화폐를 발행하는 데 참여할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크게 다른 점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미국의 그 달러 발행한 차트를 보셨는데 2008년에 갑자기 1 트릴리언 US 달러에서 3 트릴리언 US 달러로 점프 그냥 수직 상승해 버렸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비트코인에서 화폐를 발행하는 스케줄입니다. 이쪽이 시간축이고 이쪽이 화폐 발행 총량이고 그래서 화폐 발행 총량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시간이 여기고요. 이게 2018년대고 현재 17 밀리언 비트코인이 이미 발행이 됐고 나머지 발행될 게 이제 한 20% 미만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얘는 화폐 발행 스케줄이 딱 정해져서 아무도 못 바꾸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 블록체인 연구하시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이상한 화폐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설명을 할 때 뭐라 그러냐면 화폐 정책이 포함되어 있는 화폐라고 말을 해요. 화폐 정책이 포함되어 있는 화폐. 아까 보셨지만은 화폐 정책은 정부에서 임명한 소수의 몇 사람이 회의실에 앉아서 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화폐가 돌아가는 거는 시장에서 돌아가는 거고. 그게 따로따로인데 얘는 화폐를 발행하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화폐 정책을 만드는 것이 모두 우리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합의에 의해서 화폐도 발행하고 합의에 의해서 화폐 정책도 결정을 하고 합의에 의하지 않고는 바꿀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저게 이제 화폐를 발행하는 우리가 발행하는 비트코인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제 약간 기술의 이해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게 화폐 혹은 요새는 이제 화폐라고 안 하고 디지털 에셋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아까 그 표를 보면 좀 그런데 현재는 이 지점에 있어가지고 여기는 이제 뭐 확산을 시킬 때라서 저기 비트코인이 자주 많이 발행됐는데 지금 이제 조금씩 발행을 하면서 이제 디플레이셔너리 페이즈로 갔기 때문에 디플레이셔너리 페이즈에서는 그냥 갖고만 있자 그러는 사람들도 생겨나서 갖고만 있으면 원하는 사람은 많고 화폐의 양은 결정이 돼 있고 그러면 가치가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갖고만 있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그때인데 이제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러면 어떻게 저 디지털 에셋인지 좌우지간 커런시인지 사토시 나카모토에 의하면 이제 디지털 커런시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지금 2018년 19년 현재에 봤더니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더니 화폐라고 하는데 보니까 화폐처럼 주고받고 이렇게 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화폐가 되려 그러면 이제
가치의 척도가 돼야 되는데 그 가치 변동성이 너무 크고 그러니까 화폐라고 하지 말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래 화폐라고 하지 말고 디지털 에셋이라고 하자.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자. 그래서 코인을 만들려고 하면 전기세를 좀 써서 채굴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이제 어렵게 만들어내다 보니까 누구나 가질 수가 없게 되고 누구나 가질 수는 없는데 디플레이셔너리 페이즈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저걸 미래 산업이라고 보다 보니까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아지다 보니까 값이 올라갈 것을 예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러니까 그냥 자산처럼 들고 갖고만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겁니다. 컴퓨터는 사람이 갖고 있어요. 근데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one of us, 우리들. 그래서 이 컴퓨터 뒤에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우리들이다. 그 다음에 저 컴퓨터망이 장부를 관리한다. 장부를 관리한다. 이 장부가 1번 장부, 2번 장부, 3번 장부, 페이지가 되죠. 이 장부가 있는데 이 장부는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50만 장의 페이지를 갖고 있는 장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009년에 처음 생겨났을 때 제네시스 블록 첫 번째 장, 이 페이지가 생성이 됐고 그 다음에 10분 후에 또 두 번째 장이 만들어졌고 그러면 10분이면 몇 장이 만들어지죠? 한 시간에 6장. 이거 대답하셨네. 하나 드릴까요? 네. 그러면 1시간에 6장이면 하루에는 몇 장 나올까요? 6 곱하기 24. 그죠? 그거 계산하실 수 있는 분. 144개. 네, 여기 계시네. 144장. 그죠? 144장. 그게 하루에 144장씩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1년이면 몇 장 만들어져요? 144장 곱하기 365. 핸드폰 열어갖고 눌러보면 나오죠. 그래서 한 5만 장 나와요. 5만 장. 1년에 5만 장. 그러니까 10년쯤 지났으니까 50만 장 나온 거예요. 10년쯤 지나서 50만 장. 이렇게 됐습니다. 10분에 한 장씩 만들어질 때마다 이 안에 첫 번째 트랜잭션에 뭐가 담기냐면요. 요 장을 만든 이 장부의 장을 만든 그 one of us, 우리가 컴퓨터로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컴퓨터를 도네이션해서 그 컴퓨터가 요거 하나 만든 겁니다. 그러면 그 컴퓨터를 이 장부의 제작자로 보고 그 컴퓨터한테 화폐를 줘요. 화폐를 발행할 권한을 줘요. 그러면 그 컴퓨터가 현재로 치면 12.5개의 비트코인을 만들어서 그 화폐, 이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의 퍼블릭 키한테 비트코인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한테 주면 되겠죠. 자기가 엄마한테 줄 수도 있지만 자기가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있는 퍼블릭 키한테 비트코인을 정해진 양을 준다. 그게 첫 번째 트랜잭션이고요. 그 나머지 거래들은 뭐 철수가 영희한테 주고 영희가 순이한테 주고 이렇게 영희가 스미스한테 주고 영국에도 보낼 수 있으니까 뭐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이니까 그런 거래들이 여기에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블록체인에는 거래가 한 1000개 정도 담겨요. 누가 누구한테 줍니다. 이런 거래가 누가 누구한테 비트코인 몇 개 줍니다. 이런 거래가 쓰여져 있는 게 한 1000개 내지 2000개 들어가요. 여기에. 그렇게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 장부가 컴퓨터에 들어있는 저 장부가 전 세계의
퍼져 있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컴퓨터에 동일한 장부가 저장돼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오픈 그냥 공개돼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장부 좀 보여줘 그러면 줘요. 주도록 돼 있어요. 안 주는 놈들은 여기에 네트워크에서 이제 제외되는 거죠. 저 프로토콜 저런 정책을 따르는 컴퓨터만 저 망에 이제 접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열람이 가능한 장부입니다. 얘가 은행처럼 누가 누구한테 거래를 날렸다. 그래서 A가 B한테 비트코인 10개를 줬다. 몇 월 며칠에 그런 게 쓰여져 있는 장부인데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면 쳐다볼 수가 있어요. 공공거래장부처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현재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우리 은행 거래 기록 원하면 언제 어느 때 거든지 10년 전 거든지 볼 수 있나요? 없죠. 행정 기록을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열어가지고 보여달라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보여주나요? 안 보여주죠. 은행 기록을 우리의 그 의료 기록을 의료기관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의료기관한테 찾아가가지고 10년 전 거 보여주세요.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나요? 안 보여주죠? 자,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저게 우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는 뭐 영장 같은 거를 발부받아가지고 공권력에 의해가지고 다 쳐다볼 수가 있는데 우리 거를. 우리는 우리 걸 못 봐요. 그래서 정부는 보고 우리는 못 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저 장부가 공개되어 있고 언제든지 볼 수 있다라는 거가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any new node can join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선물이 하나 남아가지고 아무나 원하면 참여할 수가 있어요. 아무나 공개형. 근데 요새는 블록체인이 비공개형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 대화를 확대하면 너무 넓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공개형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공개형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쳐다볼 수도 있고 내가 원하면 나도 참여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컴퓨터를 망한테 내가 내 컴퓨터도 참여시키고 싶으니까 원장 좀 줘. 그럼 주게 돼 있어요. 현재 그 원장의 크기가 170GB 정도 돼요. 170GB. 그래서 비트코인.com에 가가지고 그 소스 코드를 다운해가지고 내 컴퓨터에다가 돌리잖아요. 그러면 한참 걸려서 170GB의 블록체인을 다운로드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내가 원할 경우에는 채굴로서 작동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채굴자로 작동하는 채굴자가 누구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 의하면 그냥 우리들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우리 컴퓨터를 제공했고 그 컴퓨터 중에 하나가 그 원장을 한 페이지를 작성하니까. 그래서 페이지별로 원장 주인이 사실은 바뀌게 돼 있습니다. 누가 원장을 작성하게 될지 모르게 돼 있어요. 그 원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많이 사서 넣어놓고 그러면 내가 그 원장 작성에 성공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 비트코인을 받을 확률이 커지니까 이제 채굴 하는 사람들은 컴퓨터를 많이 쌓아놓고 채굴을 하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채굴자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을 하면 되니까
전 세계 어디에서나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 그 이제 채굴자를 이제 영어로 하면 마이너를 쓰니까 금 캐는 그 채굴자들도 마이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광 캐는 것처럼 얘는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마이너들이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렇게 부르는데 그 마이너가 전 세계 어디에든지 있을 수 있다. 근데 현재로서는 중국이라든지 요 추운 지방, 러시아, 캐나다 요런 데에 많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그 채굴을 할 때 컴퓨터가 계속 돌아가야 돼서 여기 열이 많이 나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로만 안 하고 요새는 채굴 칩이 나와가지고 전문 채굴 컴퓨터를 만든 거죠, 누군가. 그래서 이제 그걸 잔뜩 쌓아놓고 하다 보니까 열이 많이 발생을 하고, 열을 잘 식혀줄 수 있는 캐나다라든지 저 중국의 몽골 쪽, 추운 지방 쪽에다가 놓으면 전기세가 적게 먹히면서 채굴 효율은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추운 지방 쪽에 많습니다. 아일랜드라든지 뭐 이런, 그래서 북유럽이라든지 러시아 쪽, 그 다음에 중국 이런 데에 이제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기세가 싼 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그렇게 블락을 생성하는데 이게 그 중에서 못된 짓을 하는 놈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경제적인 가치가 크니까 공격을 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 그래서 블록체인은 합의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노드들이 내 이 거래 정보가 정말 의심할 여지 없이 온전한 거래인가 따져보고 온전한 거래만 거기다가 블록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더해서 작업증명이라는 것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증명이라는 거는 컴퓨터 파워를 써서 시간을 잔뜩 쓰게 해서 이 블록체인 안에 들어간 내용을 쉽게 바꾸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블록에 한번 들어간 거는 바꾸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이 작업증명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블록체인 안에 있는 블록마다에는 작업증명이라는 놈들이 붙어 있고, 작업증명이라는 놈들이 붙어 있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컴퓨터 파워를 잔뜩 써서 채굴을 했고 그 거래 내용을 검증했다라는 증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미국에서 누군가가 채굴을 해가지고 하나의 새로운 블록을 연결하고 또 한국의 어떤 사람이 10분 안에 두 개의 블록을 연결을 시켰을 때 둘이 이제 공표가 되는데, 이 두 개의 체인이 공표가 되면 이 까만 블록, 옛날 블록은 다 똑같고 요 새로운 블록, 빨간 블록과 여기는 파란 블록 두 개죠. 요 두 개가 경쟁을 하게 됩니다. 요 두 개가 경쟁을 할 때 누가 원장이라고 판정을 받게 될까요?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긴 체인이 원장이라고 판정을 받을까요? 짧은 게 원장이라고 판정을 받을까요? 요거를 따져보는 기준은 뭐냐면 어느 체인에 작업증명이 더 많이 들어있을까요? 요 질문을 하면 되죠. 당연히 긴 체인이 작업증명이 훨씬 많죠. 그죠? 한 블록어치만큼 더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작업증명이 얘가 더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신뢰합시다. 이렇게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승리하고 얘는 없어지게 돼요. 승리, 없어지게. 그래서 이 자한테 그 비트코인 보상이 가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합의 알고리즘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좀 더 자세한 내용인데, 이 작업 증명을 어떻게 붙이는가 하는 건데, 이 계산을 통해서 붙인다. 블록 헤더에 있는 거를 컴퓨터에다가 인풋으로 넣고 아웃풋을 뽑아보는데, 그 아웃풋에 어떤 조건을 걸어줘 가지고 이게 크립토 퍼즐을 풀게 해가지고 이 퍼즐을 푸는 컴퓨터가 전 세계에 한 10만 대의 컴퓨터 중에 딱 한 대만 10분 안에 문제가 풀리도록 내준 거예요. 그래서
10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작업 증명에 성공하는 컴퓨터가 이렇게 랜덤하게 그 무작위로 뽑혀가지고 선출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요게 이제 천재적인 발상이에요. 이렇게 한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를 이제 속도를 늘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개선을 시키겠다고 하는데 그 개선을 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여태까지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코인들이 많이 나왔는데 다 실패했고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명 방식이 나오질 않았어요. 자, 저런 게 되면 이 한 블락에서 그 다음 블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한번 짧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게 시간의 순으로 블락이 연결이 되는데 이쪽 블락이 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비트코인 2개를 준다라는 거래가 들어가고 작업 증명이 붙어져서 공표가 됐다고 생각합시다. A가 B한테 비트코인 2개 줬다. 그게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B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B라는 사람은 C라는 사람한테 비트코인 1개를 줍니다. 라는 거래를 기록을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래가 적법한 거래예요? 아니에요? 적법하면 왜 적법해요? 여기서 법이라고 하면 이치에 맞는다. A가 B한테 비트코인을 2개 받았다라고 여기에 쓰여져 있으니까 장부에. 그러면 B는 비트코인을 2개를 갖고 있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2개를 갖고 있는 것 중에서 1개를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한다고 한들 문제가 없죠.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2개를 갖고 있는데 3개를 준다고 하는 거래를 날리거나 2개를 주는 거래를 C한테도 주고 D한테도 주는 이중 거래를 하면, 즉 아파트를 계약을 이 사람한테 아침에 가서 했는데 조금 있다 다른 복덕방 옆 복덕방에 가서 또 다른 사람한테 또 양도를 하는 경우, 그거는 잡아야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이 작업 증명이 붙어 있어 가지고 변조를 못하게 쓰여진 다음에 공표가 되고 나면 이 안에 들어있는 거래는 못 바꾸잖아요, 이 내역을. 그러면 소유권이 이 시점 이후로는 여기에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언제든지 소유권을 양도할 수가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런 작업 증명이 무겁게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저 블록체인 안에 들어가서 쓰여진 것들은 바뀔 수가 없다라는 신뢰가 생기게 되고, 그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정부나 은행의 개입이 없어도 거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의 누구나와 A나 B가 한국에 국한된 사람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거죠. A는 미국 사람, B는 한국 사람, C는 영국 사람, 이렇게 돼도 블록체인 안에만 들어있으면 신뢰한다라는 게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되는 거고, 이것을 보고, 이 기술을 보고, 미래 가능성을 보고 자꾸만 연구를 하려는 사람이 생겨나고, 이 시장에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기사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뱅크나 거버먼트를 신뢰하지 않고 그냥 우리들인데도 신뢰를 할 수 있게 되는 바탕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프로그램으로 짜서 만드는데, 그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가 네트워킹. 아까 그 P2P 네트워크라고 그랬잖아요. 피어 투 피어. 그러니까 우리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저 망에다가 물려놓으면 자기네들이 통신해가지고 이 네트워크에 들어오고 허가해주고 블록체인 달라 그러면 주고 그런 거 하는 거. 그래서 네트워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갑이 있습니다. 이 지갑에는 어카운트가 있는데, 이 블록체인에서 어카운트는 딴 게 아니고 프라이빗 키하고 퍼블릭 키라는 페어예요. 그래서
사실은 A라는 사람 이름이 블록체인에 적히는 게 아니고 A의 비트코인 애드레스가 적히게 되고 그 비트코인 애드레스를 풀 수 있는 사람은 그 애드레스에 대응하는 프라이빗 키를 갖고 있는 소유권자만 그 애드레스에 들어있는 돈을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갑에는 프라이빗 키하고 비트코인 애드레스 같은 것들이 들어있다. 그게 은행으로 치면 어카운트 역할을 해준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긴 체인이 승리한다. 이런 프로토콜이, 합의 알고리즘이 적혀 있는 게 블록체인 프로토콜이고, 그 부분이 합의 엔진 부분이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결국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인데 딱 세 가지밖에 없다. 네트워킹 파트, P2P 네트워크니까. 그 다음에 지갑이 있다, 원래. 어카운트가 거기에 생성된다. 그 다음에 지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른 지갑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거래를 날리면 그 날려진 거래가 인터넷에 의해서 블록체인에 저장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 블록체인 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해서 내 컴퓨터에다가 설치하면 누구나 블록체인 컴퓨터망의 일원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에는, 특히 비트코인에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새로운 이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디센트럴리제이션. 이건 말씀드렸죠. 탈중앙화. 은행하고 거버먼트가 없어도 화폐를 발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네트워크가 10년 동안 돌아가고 있고 화폐를 발행해 왔잖아요. 얘는 뭐죠? 트랜스내셔널 커런시입니다. 국경이 없어요. 국경을 초월한 화폐 시스템입니다. 글로벌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신뢰가 생겨났어요. 신뢰는 어디서 나왔죠? 신뢰가 어디서 나왔죠? 저 컴퓨터망에 들어있는 그 장부인데, 장부는 사실은 디지털 장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카피할 수가 있는데 카피를 못하도록 막아놨죠? 작업 증명을 붙여서.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신뢰가 생겨났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민팅 코인, 화폐도 발행하고 그 발행한 화폐를 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경제적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어노니머티가 있어요. 이거 혹시 어노니머티 이슈는 뭔지 아시는 분? 되게 중요한데, 예. 잠깐만요. 익명성. 익명성? 예. 크게. 익명성. 예, 맞습니다. 예, 이따가 드릴게요. 익명성인데, 익명성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내 거래 기록을 쉽게 못 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가는 내 거래 기록을 찾아서 보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인공지능을 돌려가지고 블록체인 속을 뒤져야 됩니다. 그래도 못 찾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 어카운트를 무제한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할 때마다 다른 어카운트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그 A라고 하는 게 나의 이름이 아니라 나의 비트코인 애드레스인데 그 애드레스를 무한정 만들어내서 거래할 때마다 바꿔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추적하려고 그러면 되게 어렵게 돼요. 어려워요. 너무 종류가 많으니까. 근데 나는 내 기록을 찾아서 볼 수가 있죠. 왜? 프라이빗 키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내 기록을 언제든지 찾아서 보는데 제3자는 내가 어떻게 돈을 썼는지 찾아보려고 그러면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이제 익명성이 생겨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현금 쓸 때 좋은 게 뭐예요? 이거 쓰고 나면 누군가가 감시를 못 하잖아요. 내가 어디다 썼는지. 그죠? 일일이 쫓아다니지 않는 한. 근데 디지털 세상이 가면서 그런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내가 돈 쓰는 거 국가는 다 들여다볼 수 있죠. 어디다 썼는지. 그죠? 캐시레스 소사이어티로 가고 있잖아요. 디지털 세상으로 가면서. 그래서 나를 누군가가 감시를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다 볼 수가 있는데 나는 내 거를 못 본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저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이코노미 디자인이 이제 새로운 분야로 생겨났는데 이거는 시간 관계상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질문 주신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건데 여러 가지 관점이 생겨나고 있다. 디지털 커런시에 대해서.
처음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디지털 커런시다. 통화다. 디지털 기술로 만든 그 개념이 있고, 그래서 뭐 medium of exchange, storage of value, stability of value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은 커런시보다는 이건 저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만 있는 경우가 많아서 디지털 에셋으로 분류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런 말씀 드렸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상품, 얘를 뭐 상품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 관점도 생겨나고, 그 다음에 얘는 뭐 페이먼트 할 때 쓸 수 있다. 아까 일본의 경우 말씀드렸죠. 미국에도 가면은 비트코인을 받는 상점들이 많이 생겨났거든요. 그래서 페이먼트 메소드로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국가 간 송금할 때 쓸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CO하고 이더리움이 있는데, 저 ICO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 이니셜 코인 오퍼링이라고 그래가지고 저걸 가지고 크라우드 펀딩 하는 개념으로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얘가 뭐냐면 우리가 이니셜 퍼블릭 오퍼링 있잖아요. 주식을 발행한 주식회사가 영업 실적을 잘 내고 회계 장부를 잘 관리를 해서 뭐 나스닥이라든지 코스닥 같은 데다 상장을 하면 가치가 확 올라가잖아요. 그것처럼 이 블록체인계에도 이니셜 코인 오퍼링이라는 게 생겨났습니다. 처음 생긴 게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젊은 사람이 윌렛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2013년에 마스터 코인이라는 프로젝트를 했어요. 이 마스터 코인이라는 프로젝트가 뭐냐면 비트코인 레이어 밑에 또 다른 커런시 레이어를 만들어서 컬러드 코인 같은 거를 하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디어를 이제 컨퍼런스에서 제시를 하고, 이런 회의 석상에서 제시를 하고, 개발자들이 모인 데서 제시를 하고, 이 아이디어가 좋으면 나한테 비트코인을 쏴주라. 비트코인을 쏴주라. 그러면 내가 이 비트코인을 받아가지고 개발자들을 구해서 이 네트워크를 만들겠다. 라고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거를 들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실제로 쏴줬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5,000개를 모았습니다. 비트코인 5,000개를 모았어요. 그때 당시에 비트코인 값이 아마 100불이었던 모양이에요. 100불 정도. 한 개가. 그래서 이제 50만 불이 모아진 거죠. 50만 불이 모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이 사람이 실제로 마스터코인 프로젝트를 완성을 해서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더리움이라는 것이 또 만들어졌는데,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인데 19살 때 저 이더리움이라는 거를 나도 만들어 보겠다. 근데 이 이더리움에는 코인 트랜잭션만 넣지 않고 컴퓨터 코드도 넣겠다. 그 블록체인 안에 컴퓨터 코드도 넣도록 하겠다. 라고 해서 2014년에 또 ICO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1 밀리언을 또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이더리움 재단을 만들고, 그 재단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크게 미치고 있고, 젊은 사람들한테 펀딩도 해주고 있고, 이더리움을 만들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라는 게 이제 새로 나왔는데, 이 이더리움이라는 것과 비트코인의 차이는 딱 한 개입니다. 그냥 딱 한 개. 비트코인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얘는 이더리움에서는 했어요. 그게 하지 말라는 게 뭐였냐면 클로즈드 룹을 넣지 말라. 이 컴퓨터 코드를 할 때 go back to 어느 라인으로 돌아가라. 그걸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얘는 그걸 했어요. 그래서 그것의 의미는 뭐냐면 이더리움 블록체인에는 코인 트랜잭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데이터도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코드, 컴퓨터 코드도 저장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코드가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망이 생겨난 겁니다. 그러면 이 컴퓨터망에다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돌릴 수가 있게 되고, 이 컴퓨터 프로그램은 한번 블록체인에 들어간 거는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애초에 원래
계약 당시 때 만들었던 대로 계속해서 작동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줄 수가 있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것을 만들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판문점 선언문도 들어가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문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것을 만들 수가 있게 되면서 이 컴퓨터 코드를 넣을 수가 있게 되면서 계약사항을 스마트 컴퓨터 코드로 만들어 가지고 블록체인에다가 저장해 놓으면 블록체인이 사람과 사람 간의 계약 관계를 중재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인포스 경찰관 역할도 해서 돈을 미리 받아놨다가 계약 관계가 끝나면 바로 지급해주고 보험을 들었는데 이 보험금의 지급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또다시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암호화폐로 그냥 지급해버리고 자동차를 빌려가지고 타고 난 다음에 자동차를 돌려주면 몇 시간 탔는지 계산을 해가지고 바로 그냥 지급해주고 이렇게 하는 새로운 경제 아이템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하고 현재 계약과의 차이를 잠깐 쳐다본 건데요. 여기를 보시면 현재는 리걸 컨트랙트, 법적인 효력을 가진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데 계약서의 모양이 대충 보면 이런 형식이죠. A가 뭘 하면 B가 미래 시점에 뭘 하겠다. 이렇게 계약서에 써놓고 그걸 A가 B가 둘 다 이렇게 사인을 하고 이 계약이 잘 됐는지 또 법률사무소 찾아가서 물어보죠. 변호사한테. 잘 됐습니까?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까? 그러면 거기다 도장 받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계약한 대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제 계약 텀이 만료가 되는 시기에 가서 B가 자기가 약속한 결제를 해야 되는데 안 할 경우는 또 어떡하죠? 그러면 또 A가 내가 나는 서비스 다 해줬는데 쟤는 나한테 대금을 안 준다. 그러면서 또 어디를 찾아가야 돼요? 법원을 또 찾아가야 되죠. 그럼 법원에 찾아가서 판결을 받아야 되죠. 판결 받은 다음에 경찰관이나 혹은 법원 집달리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인포스를 하죠. 집행을 하죠. 그거 할 때마다 법에 의존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 계약사항이 컴퓨터 코드로 쓰여져서 블록체인 안에 들어가면 이 계약사항은 순전무결하게 보존이 될 것이고 계약사항이 발생했을 때 계약이 완료될 때 계약이 원래 했었던 대로 집행이 강제가 되는데 그 강제가 되는 이유는 블록체인 안에 암호화폐가 있기 때문에 지급과 집행이 끝나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중간자들이 없어도 로여나 혹은 보험업에서는 보험업자 이런 사람들이 없어도 부동산에서는 부동산 업자가 없어도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제 2017년 때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한 엄청난 ICO, 이니셜 코인 오퍼링들이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 수만 건의 오퍼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법대에서 쓴 책인데 이게 여기 보시면 현재까지는 법에 의해서 사회가 돌아갔었다고 하면 미래 사회는 저런 디지털 계약에 의해서 블록체인망에 에서 돌아가는 화폐에 의해서 법적 계약에 의존하지 않고 스마트 계약에 의존하는 사회의 부분이 점점 더 확대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하는 법학자들이 생겨났고 그런 세상을 여기서 말하기를 렉스 크립토그래피아라고 이제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시간이 이제 3시 반까지 맞춰달라고 해서 이제 좀 결론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게 이제 블록체인이고 블록체인 중에서 엄마하고 아버지를 본 거예요. 아버지는 비트코인이고 엄마는 이더리움.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제 성공적인 블록체인이고 나머지는 거의 나오기는 했는데 거의 지금 쓰레기 수준이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새로운 합의 알고리즘 만들었다고 하는데 특별한 거 하나도 없고 뭔가 새로운 스마트 컨트랙트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우리 국민이 체감할 수준으로 확실한 서비스는 아직 안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 펀드를 가 투여돼서 뭔가를 했지만 아직은 안 나왔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확실히 뭔가 이전에 없었던 것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아직도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뭔가 우리 세상을 좀 바꿔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기대감이 있고 그 기대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어서 일을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크립토로 현재 문제 해결 가능성이 뭐냐? 그 중에서 저는 하나로 제 블록체인 연구센터 이름이 뭐냐면 블록체인 경제연구센터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가지고 경제를 연구하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경제연구센터인데 현재 세계의 흐름을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본 거예요. 간단하게. 학생들한테 5분 안에 설명하려고. 세계 경제의 흐름을. 그래서 문제가 뭔지를 파악하려고. 그래서 실물 경제의 규모를 X라고 놓자고요. 100. 실물 경제의 규모가 100이다. 근데 실물 경제는 뭘 말하냐? 생산 경제를 말한다. 프로덕션 이코노미. 뭔가를 생산해서 먹고 사는 경제. 실질적으로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경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서비스를 피를 받는 경제. 세탁기, 냉장고, 자동차를 생산을 해서 팔아서 살아가는 경제. 그걸 실물 경제라고 하고 다른 측면에서 한 수십 배 더 큰 규모로 화폐 경제 규모가 있다. 화폐 경제가 돌아간다. 화폐 경제에서는 하는 게 뭐냐? 소비 경제다. 여기는 생산이 미덕이 아니고 소비가 미덕이에요. 자꾸 써라. 많이 쓰면 경기가 회복이 된다. 쓰면 GDP가 높아진다. 이런 경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면은 이자, 인터리스트, 그 다음에 머니 트레이딩, 머니 마켓에서 머니 트레이딩, 외환 마켓에서 외환 트레이딩, 그 다음에 인베스트먼트 뱅크에서 파생 상품 만들어서 팔고, 주식 시장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정부에서 하는 거는 뭐죠? 아까 페드에서 하는 거 봤죠? 미국 정부에서. 미국 정부는 패권을 갖고 있어서 전 세계를 호령하는 그 군사력을 갖고 있어서 중국을 싹 포위하고 있잖아요. 항공모함이 미국에. 미국의 항공모함이 전 세계 14대가 돌아다니면서 모든 해상의 길목마다 미국 항공모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교역도 못하는 미국의 허락 없이는. 그런 거를 유지하는데 뭘로 해요? 미국에서 자동차 만듭니까? TV 만듭니까? 5G 하나요? 기지국 만드나요? 핸드폰 만드나요? 안 만들죠. 미국은 뭐예요? 다른 나라에서 만든 생산 경제가 돌아가는 나라에서 만든 물건과 서비스를 수입합니다. 그럼 물건을 받았으니까 대금을 줘야 되겠죠. 대금 뭘로 줘요? 적자 재정이잖아요. 적자. 계속 적자만 보잖아요. 미국은. 그러면 그 대금, 모자란 대금 뭘로 줘요? 아까 보셨잖아요. 어카운트 밸런스, 페드에서 어카운트 밸런스는 살짝 올려가지고 그걸로 숫자만 보내주는 거예요. 숫자만. 그 화폐는 그래서 현재의 커런시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가치가 없다라는 거지. 그냥 어카운트 밸런스만 높인 것이기 때문에. 그죠? 아이고. 그래서 근데 이 화폐 경제의 규모는 25배가 크고, 그죠? 여기에서 이 생산 경제에서 종사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젊은 사람들. 자산이 없잖아요. 젊은 사람은 자산이 없죠. 그 다음에 몸으로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 월급 받는 사람, 그죠? 그러면 아까 퀀터테이티브 이징 했을 때 퀀터테이티브 이징 했잖아요. 미국 그 페드가 화폐의 양을 3배를 늘려버렸잖아요. 갑자기 2008년에 달러의 양을. 그 달러가 이 화폐 경제로 들어갔을까요? 일자리를 늘리고 일하는 사람이 월급 받을 때 월급이 높아지는 대로 갔을까요? 이게 이제 빅 퀘스천이에요. 저는 원래 통신공학을 전공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통신공학을 하다가 비트코인을 공부한 지 이제 2, 3년밖에 안 됐는데
저는 연구를 평생 해왔기 때문에 항상 문제점을 찾아요. 문제점을 공학으로 해결을 해서 논문 쓰는 게 제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화폐 경제도 보니까 이런 문제가 저한테는 눈에 딱 띄더라고. 미국은 생산 경제에서 만든 물건을 받기만 해. 미국이 대금을 지급하는 거는 어카운트에서 밸런스만 높여. 그 마치 옛날 우리 조선시대에 부잣집이 있는데 그 머슴이 평민이 열심히 농사 져가지고 쌀하고 갖고 들어와. 근데 이 사람은 일은 안 해. 그리고 IOU 그러니까는 어음만 발행해서 주는 거야. 내가 이 어음 주면 나는 부자기 때문에 나는 이 동네를 호령하고 있는 유지기 때문에 이 어음을 가지고 가면 당신이 필요한 비료가 아니고 뭐지? 물고기도 사서 살 수 있고, 소도 살 수 있고, 할 거야. 이 어음만 갖다 주면 이거 쓸 수 있어. 그렇게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소비 경제로 미국 사람들은 계속 쓰라고만 하고, 큰 집 짓고, 그렇게 해서 경기를 부양시키고, 여기서 생산하는 거는 지금 미국에서 제일 탑 5에 들어가는 그 나스닥 시장이라든지 다우존스에서 실물 경제 기업이 1등하는 거 보셨어요? 거기서 1등하는 기업이 뭐예요? 페이스북, 구글, 그죠? 이게 거의 그냥 놀이 수준 그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정말 경제적 가치가 있는가? 정말 경제적 가치가 미국이라는 전 세계의 자산 시장이 돌아가는 뉴욕에서 1등 먹을 만큼 경제적 효과를 만들고 있는가 봐야 된다는 거죠. 있을 수도 있어요.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그 효과가 대부분의 경우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찍어냈던 돈이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버블 이코노미가 만들어지고 버블 이코노미가 만들어지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여기에 자산을 확보를 해놓으면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그 기대를 많이 갖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산가, 부동산, 주식,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2008년 이후로 지금 한번 찍어보십시오. 핸드폰에 미국 나스닥 시장이 얼마나 상승했는가. 최소 4배에서 7배 상승했어요. 근데 그 미국의 그 기업 가치가 4배에서 7배만큼 성장할 만큼 뭘 한 게 있냐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실질 경제 성장이 없이 화폐를 찍어내서 이 경제를 저렇게 키워버리면 이거 어떻게 돼요? 붕괴가 되겠죠. 어느 순간에. 그 붕괴가 되면은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냐? 2008년 때처럼 그냥 평상시 페이먼트 잘했던 사람. 그죠? 이래서 그 세금 꼬박꼬박 내고 이자 꼬박꼬박 냈던 사람들의 경제서부터 망가지기 시작하지 않느냐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자산시장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 웨이지는 그냥 스태그네이트, 그냥 예나 지금이랑 똑같다. 그래서 소득 양극화가 심화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거를 글로 표현한 거고요. 다시 말씀드릴 건 없고, 저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이흥로 뿐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에비던스를 찾아봤더니 네덜란드 중앙은행이 여기 있어요. 날짜. 지난달 2019년 4월에 네덜란드 중앙은행이 발표한 논문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교수들이에요. 네덜란드 은행, 중앙은행 소속은 아니고 거기에서 어필리에이션을 갖고 있는 교수들인데 그 사람들이 쓴 거예요. Monetary Policy and the Top 1%. 즉, 재정정책과 1% 부자들. 봤더니 Evidence from a Century of Modern Economic History. 100년 동안의 재정정책을 펼쳤던 역사를 쭉 뒤져봤더니 저렇게 해서 머니터리 폴러시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한다고 해서 갔던 돈이 웨이지로 갔는지 자산시장으로 가서 버블을 일으켰는지
봤더니 결론이 뭐가 나왔을 것 같아요? 한번 게스해 보시죠. 물론 논문을 여기 앱스트랙트를 읽으면 바로 나오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한테로 갔다, 나머지 99%로 갔다. 그 효과가. 즉, 경기 부양을 하려고 그러면 1%한테 더 돈 많이 벌게 만들려고 한 건 아니죠. 중산층이 주머니가 두둑해지게 만들려고 경기 부양 정책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결론이 어떻게 났다. 1% 한번 손들고 1%로 갔다. 5번. 99%로 갔다. 한 번도 없네. 그래 1%가 승리하셨네. 네. 자,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가 많이 가져갔다. 그래서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현재 많아요. 그 스마트 컨트랙트가 완벽하지도 않고, 스마트 컨트랙트 만들려고 그러면 법률가한테 또 찾아가서 또 컨설팅 또 받아야 돼. 그래서 법률가들이 공부도 되게 많이 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에 문제점들이 있다. 그 문제점들을 과학기술로서 블록체인이라는 컴퓨터망을 우리가 소유하게 함으로써 이것이 탈중앙화를 할 수가 있는 여지가 생겨났다. 예전보다는 지금이 낫다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정치나 경제적으로 풀려고 했던 문제를 너무나 어려운 문제인데 경제 규모도 너무 커지고 이 경제에 참여하는 인구가 70억 명이 되다 보니까 페드에 12명이 앉아가지고 한두 시간 회의해가지고 인도 사람들의 경제적인 처지를 어떻게 알고 그 달러 재정 정책을 필 수가 있냔 말이지. 미국 안에서도 못한다. 미국에서도 중산층은 다 폭망했고 1%만 성공했다라는 거잖아요. QE 한 게. 그렇다 그러면 개선해야 될 점이 많다. 그래서 이제 현재 블록체인에는 기술적 문제가 탈중앙화에 실패했다. 즉 채굴을 우리가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10년 지나고 봤더니 중국에 있는 몇 개 기업이 다 하고 있더라. 이거 뭐 재중앙화네. 다시 중앙화됐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스마트 컨트랙트에 버그가 있어가지고 애초에 의도했던 대로 계약이 안 맺어지고, 그때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오히려 법률가들한테 더 많이 찾아가야 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도 생겨나고. 자세한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10분에 하나씩 발행해가지고 이거 얻다가 돈으로 어떻게 쓰냐, 이런 얘기 나오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ICO 한다 그래가지고 돈 잔뜩 모으더니 한강에 가서 자살하는 사람들만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프로젝트를 주도했던 사람들은 갑자기 어느 날 사라져 버리고, 죽었다고 신문에 내고 어디론가 없어져 버리고, 그러면 돈 투자했던 사람들은 갑자기 돈만 잃게 되는. 그 다음에 거래소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에는 펌핑 앤 덤핑하고 자전 거래하고, 자기 인플로이는 원래 그 안에서 거래하는 거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데 막 자기네들이 참여해서 고객이 코인 거래 주문 들어오는 걸 보고 있다가 수익 날 것 같은 데다가 막 투자하고, 거래소 내부에서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막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이 많아요. 문제점이 많은데 그런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여태까지 해왔고, 주식 시장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다 건전한 시장으로 만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다. 공학기술을 가지고 속도 높이는 거는 일도 아니다. 제가 평생 한 일이다. 통신공학에서 제가 90년대서부터 지금 2018년까지 통신공학 연구를 했는데 속도 개선하는 거 이런 건 일도 아니에요. 매년 빨라져요. 매년 값싸지고. 그래서 저런 기술적인 문제는 일도 아니다. 걱정할 거 없다. 그러면 오히려 저런 기술을 가지고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풀기 어려운 거, 아까 말씀드렸던 소득 양극화, 어떻게 하면 포용적 금융을 해가지고 다 같이 잘 사는 인류 공영사회를 만들 것인지, 그런 데다 좀 집중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부는 다
볼 수 있는 나는 못 보는 그런 은행 장부.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할 수 있다. 어노니모티. 저러다 보니까 블록체인을 가지고 크립토 커런시를 가지고 있으면 나의 자유도가 높아지는 거죠. 이걸 국가와 국가 간의 장벽이 첨예하게 쳐 있는 이런 글로벌리제이션 시대에 살면서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글로벌 커런시를 갖고 있으면 자유도가 높아지는 건 사실이죠. 자,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전망한 대로 앞으로 10년 안에 10%의 월드 GDP가 암호화폐에 저장된다고 했는데, 저런 사회로 우리가 다가가고 있는데, 저렇게 됐을 때는 그러면 이제 커런시 역할을 좀 더 원활하게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고, 가격이 안정화가 되고 거품이 빠지고,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가면 돈 벌 거라는 잘못된 욕망을 가지고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빠져나가고 하면은 제대로 화폐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 주제를 짧게 한 차트로 말씀드리면, 현재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문제, 속도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겠다. 그렇게 하고, 그건 이제 블록체인 기술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이코노미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블록체인 인터넷을 가지고 새로운 글로벌 경제 시스템, 서로 협력하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가지고 일면식도 없던 다른 나라 사람하고 협력 관계를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인 경제 성장 효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경제를 좀 만들자라고 해서 이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그러는 거는 저런 블록체인 기술을 합의 알고리즘을 새롭게 만들어서 만들었고요. 2018년에 특허를 내놨고, 현재는 IITP라고 과학기정통부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 예산 하에서 ICO 같은 거 안 하고 펀드를 받아서 그 펀드를 가지고 아까 그림에 보여드렸던 그런 블록체인 프로토콜을 만든 다음에는 전 세계로 확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과제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기술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게 이제 생겨나는 거죠. 글로벌 커런시가. 그것을 하겠다는 것이고, 2019년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하드 포크해서 우리 합의 알고리즘을 넣어서 시스템을 만들고, 2020년서부터는 전 세계로 확산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 확산을 할 때에 들어가게 되면 토큰 이코노미를 하시는 분, 경제학 하시는 분, 행동 심리학 하시는 분, 화폐학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 블록체인은 거버넌스가 중요하거든요. 탈중앙화형으로 거버넌스 구조를 가져가야 되니까, 그러면 거버넌스 연구하시는 분들, 이런 것들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오픈 소스 리서치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걸 소개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추구하는 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 경제, 인류가 서로 협력해서 인류의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는 그런 경제 시스템을 추구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마지막 차트인데, 현재 우리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는 곳은 이쪽 파란 지역, 여기 한국, 일본, 미국, 그 다음에 서구 유럽, 거기입니다. 거기는 다 뭐예요? 경제 성장이 더디고 1%, 2% 성장이고, 거기는 다 고령 사회고, 젊은 사람들이 애를 많이 안 낳고, 인구 절벽이 다가오고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동남아시아, 베트남, 이런 데, 중국, 이런 데는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 여기는 젊은 사람들 엄청나게 많고, 이제 그 대신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은 많고, 아직 그 정부가 커럽트 돼 있고, 그죠? 정부가 이제 부패돼 있고, 공무원들이 깨끗하지가 않고, 물이라든지 하수시설이라든지, 기관 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지 않고, 그런 나라들 천지죠. 그러면, 블록체인을 가지고 글로벌가 만들어지고, 그 글로벌 커런시 안에서 전 세계인이 협력하는 경제가 만들어지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되고, 실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세상이 예전보다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고, 그게 정말 경제적 성장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돈을 많이 찍어내갖고 뿌렸다고 해서 경제 성장이 되는 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제목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비트코인이 나온 거는 버블 이코노미를 버스트, 깨뜨려 없애려고 나온 거다. 라고 저는 믿고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거 아시죠? 고스트 버스터스. 그거. 귀신 쫓아내는 것처럼 비트코인도 버블 이코노미를 쫓아내고 실질 경제로 인해서 우리가 인류가 더 화합하고 포용적으로 더불어 같이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